안녕하세요. 북두 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봄날이 완연합니다. 저도 봄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저는 봄이라 하면은 이 도시에서 살았기 때문에 봄을 잘 그렇게 실감을 못해요. 그런데 한 21살인가 2살 때 여러 가지 자의반 타의반으로 군대를 강제 징집을 당했어요. 그래서 강원도 양구라는 데 끌려갔는데 거기에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 알 거예요. 노란 그 병력 기록 카드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다 비표시가 있어요. 이 사람은 고관 대작의 아들이다. 군 장성의 친척 중에 군 장성이 스타급이 있다. 이런 게 그 비표시에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를 옮길 때마다 그 인사과에서는 다 알아요. 아유, 신병교육 때 이를 강제징집을 그때는 요즘 말하면 녹색 사업이 아니고 강제징집을 해가지고 강원도 양구 같은데 그 훈련 사단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그 57mm 무반총 보병들 중에서도 제일 힘든 57mm 무반동총 이런 걸 해요. 그 포신만 한 40kg씩 됩니다. 완전 군장 빼고 그 한 4명이 이렇게 좋은데 번갈아 가면서 행군하면 번갈아 가면서 그거 지고 밑에 포 다리도 있어요. 다 합해가 한 60kg 넘게 나갑니다. 그거를 4명이서 번갈아 가면서 행군하고 지고 가면서 행군하고 지금은 그게 없어졌을 거예요. 그 탱커 부수는 부대예요. 탱커 부수는 그런 무반동총이라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지고 나가는데 그 포신이 엄청 무겁습니다. 그런 대로 배치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게 조교들이 꼭 인사기록 카드에 나와 있는 그거를 보고 엄청나게 때립니다. 엄청나게 맞았어요. 그냥 그 탈영도 한번 했습니다. 너무 때려가지고. 그때는 그 강원도에 길도 없고 그 산속에 있기 때문에 그때는 등화 관제를 하나 불빛이 밖에 하나도 못 나오게 가정집에도 이렇게 불을 가리는 게 다 있어가지고 그 탈영을 했는데 길이 안 보여요. 어디로 더구나 그 훈련 받는 총 가니까 그런데 대공초소에서 잡혔어요. 대공초소에 사람 없는데 고개를 넘어가는데 거기서 도저히 앞으로 나갈 길이 없어서 잠깐 쉬었다 가다가 잠이 들어가지고 5분 대기조한테 아침에 잡혔지. 그런데 그때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연휴 끝나자마자 1월 4일인가 1월 5일날 입대해가지고 자대 가니까 한 이때쯤 됐는데 훈련 끝날 때쯤 되니까 4월달인데 그 잎은 다 안 나는데 황토에 아지랑이야 한데 진달래가 쫙 산에 피더라고.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그게 눈에 아직도 인상이 환하게 남아있어요. 그 빨간 황토에 거기 진달래가 쫙 피더니 며칠 뒤에는 그 진달래가 지고 나면 또 철쭉이 펴요. 조금 진한 색으로. 그게 훈련 받을 때 그래서 저는 봄이라 그러면 군대 생활이 생각나요. 그 민간 도시에서 살았기 때문에 봄인갑다 이거야지 이런 풍경이 눈에 들어온 게 없어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교들이 어떻게나 때리는지 정말로 탈영을 하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어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게 이제 그때는 박정희 시대였기 때문에 요즘처럼 녹색 사비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불온한 사람, 저는 이제 교련 반대, 이런 구실로 큰 구실도 아닌데 잡혀갔어요. 강제 징집이 됐습니다. 근데 그런 기억이 나요. 벌써 봄이니까 저도 봄이면은 먼 산을 한 번씩 쳐다봅니다. 근데 요즘은 숲이 많이 우거져서 그러는가 그런 느낌이 별로 안 나요. 그때는 왜
지금 생각하면 군인들이 그 산 위에 훈련을 많이 다니니까 그게 벗겨져서 그게 진달래가 눈에 잘 들어왔는가. 하여튼 이 봄에 힘들어가지고 그 화랑담배 그걸 한 대 탁 물고 뭐 10분간 휴식이라면 그 앞에 산이 빨갛게 물든 그게 아직도 아주 인상적으로 남아 있어요. 아지랑이 같은 게 피는데 이제 몸이 따뜻해지니까 추위에 있다가 몸이 따뜻해지니까 훈련을 받아도 몸이 노곤해지면서 잠결같이 이 철쭉하고 진달래가 온 산에 파랗게 피어 있던 게 아직도 사진처럼 선명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참으로 어려웠어요. 그랬는데 오늘은 뭐 쓸데없이 옷 바꿔 입은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오늘은 조국과 이재명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그래요. 조국은 태어나기를 금수저는 아닌데 하여튼 부모님의 기대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귀하게 큰 그런 흔적이 있는데 아주 나쁜 거를 배웠어요. 왜냐하니까 잘 아시다시피 웅동학원이라 하는 거는 웅동이라는 데가 얼마 전에 그 가덕도 사건으로 유명한 데가 있잖아요. 용원이라고 그게 진해예요. 진해. 지금은 진해라는 행정지명이 창원으로 합쳐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진해라는데 거기에 가덕도하고 가덕도 들어간 입구가 용원이에요. 물론 저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진해 쪽에서 들어가면은 이제 용원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은 웅촌이라 그러고 웅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 지명이 많잖아요. 곰이라는 뜻으로. 그래서 웅동학원이라는 학교가 일제시대가 끝날 즈음에 그 학교가 전에도 제가 용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은 그 자작극을 한 사람을 태워준 사람 가덕도에서 용원까지 태워줬다 하는 그게 말이 안 된다 하는 게 진해라는 데가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교통 가로망으로 보면은 굉장히 외진데예요. 왜냐하면은 부산에서 전라도로 가는 그쪽으로 해안 쪽으로 이렇게 고속도로가 있는데 진해로 안 지나갑니다. 그게 진해로 안 지나가고 또 이렇게 이 중앙선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거제로 가버립니다. 진주로 해가 거제로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진해가 조금 외딴데예요. 의외로.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벌어서 학교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학교가 이제 인구수가 불어나니까 뭐 하여튼 고등학교 정도로 학교가 커졌는데 그거를 조국이 저가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석삭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민들이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해같이 죽고 뭐 쉽게 말하면은 그게 전부 다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낸 돈이니까 자기 거라 하는 생각이 없잖아요. 다 알아서 잘 하시겠지. 그리고 자기들 가족 이름으로 다 해놓고 그런 거를 빌미로 요즘 말하면은 고가 성적을 자꾸 높여가지고 서울대학교까지 보낸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리고 그 학교를 자기 개인적으로 편취를 할 때 법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어릴 때 보니까 이거 완전 뭐 권력만 있으면은 뭐 법이라는 게 아무 관계도 없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몸에 배어가 있으면서 어떤 거냐면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그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법은 붕어, 가재, 깨구리, 올챙이들이나 지키는 거지 자기들 같은 사람은 법을 안 지키도 된다 하는 그거예요. 설사 법에 조금 얽히더라도 권력에 의해서 어떻게든지 풀 수 있다는 그런 선례를 보고 자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2심에서 유죄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거의 다 포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힘으로 지금 들이밀라 하는 거예요. 힘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 어릴 때부터 예외적으로 커한 거예요. 학교 성적도. 왜? 학교 재단 이사장이 부모니까 그 학교 선생님들이 이 학생에 대해서 알아서 다 기술 거 아닙니까? 다 알아서 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학교 생활을 해봤지만. 그러니까 이게 다 알아서 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특권의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재명이는 그 어릴 때 자기 말대로 비난하게 컸어요. 그래 비난하게 컸는데 그 어떤 사유가 있는지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다녔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우리보다도 한 10년 정도 밑에 사람인데 그때는 제법 그 산업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도시에서는 물론 지금도 뭐 그렇지만은 그 소년 노동이 아동 노동이랄까 소년 노동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어요. 우리 우에는 그런 그 아동 노동이란가 소년 노동이 아주 공공연히 있었습니다. 저희들 때보다 우리 때도 그랬지만은 우리 때보다 조금 위의 사람은 소년 노동이 왜냐면 부모들이 밥을 못 먹이니까 도시에 가가지고 자전차 빵이라도 그땐 뭐 자동차 이런 거는 없고 자동차에 따라 다니려면 조수 트럭 같은 거 이제 왜 트럭에 이제 따라 다니냐 하니까 차가 미군 부대에서는 6.25 때 쓰는 트럭들이니까 고장이 잘 나니까 그 조수를 태워 다니는 거예요. 뭐 심부름도 시키고 뭐 짐 같은 것도 내리기도 하고 그래 따라 다니면서 운전을 배울 수 있으니까 그때는 운전을 배우는 학원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훨씬 70년도 뒤인데 그런데 어떻게 아동노동을 하게 됐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참 애매하게 생각해요. 한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런 거를 다녔다 하면은 조금 수긍이 가는데 이재명이는 워낙 거짓말을 잘 시키니까 저는 그 사람 말을 100%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뭐 제가 볼 적에는 그게 이해가 돼요. 나라가 발전하니까 가게들도 조금 형편이 피고 이래가지고 그 형님들이 뭐 또 잘 풀리고 이래가지고 뭐 하여튼 검정고시를 하게 돼가지고 대학을 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100% 인정을 한다 하면은 굉장히 어린 시절에는 흑수저 요즘 말로 흑수저로서 굉장히 불우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행운이랄까 여러 가지 실력에 의해서 고시를 합격하게 된 거예요. 고시를 합격하고 나서부터는 그 보상심리랄까 이런 거로 해가지고 특권화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재명이 때는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전에는 판검사들을 50명에서 100명을 뽑았어요. 근데 이재명이 때는 한 300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합격한 사람도 일부에서는 그 특권의식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1000명씩 뽑았습니다. 뭐 이재명이 어느 때 붙었는가 모르겠지만 합격했는가 모르지만은 그랬는데 옛날에 50명이나 100명일 때는 그 영감, 늙을 영감이 아니고 옛날로 말하면은 무슨 영 있잖아요. 영감이에요. 동영 하잖아요. 그 지금 변사또 이런 사람이 영감이잖아요. 그래서 그 젊은 사람이라도 영감님이라 그랬어요. 영감. 그 조선시대의 어떤 뱃설에 그걸 빌려와가지고 그 정도로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재명이 때부터는 뭐 그냥 그 막편오사도 나오고 이랬기 때문에 그렇게 특권의식이 없어요. 그랬는데 그 이재명이는 그 보상심리가 있었던지 어쨌든지 굉장히 특권화됐어요. 왜? 굉장히 불우해가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나서도 불우했는데
어떻게 이제 그때부터 자기 뜻대로 되고 나니까 날개가 달린 거예요. 뭐 성남시장도 하게 되고 이러니까 그때부터는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뭐 이러니까 세상의 눈에 이제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특권화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조국과 이재명이는 일치점이 뭐냐 하면은 국민들이나 일반들이 저 공산자파들이 이야기하는 인민들하고 자기들하고는 별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공산자파의 특징이거든요. 북한도 그렇잖아요. 백두혈통들은 인민들하고 차이를 둡니다. 재판도 안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게 특권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운동권이라든가 조국, 이재명이 이런 사람들은 그 운동권이 가지고 있는 특권화, 백두혈통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두혈통을 제도화하려고 합니다. 민주유공자라는 이름으로. 쉽게 말하면 점수에서 총점에서 가산점 10%, 20%를 주면은 1.2점을 다투는데 가산점을 10% 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총 점수에서 400점이면 40점을 줘버리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경쟁이 되겠어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볼 적에는 조국과 이재명이는 반민주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왜? 특권화되어 있으니까. 자기 인식에는 특권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인민들을 이용해가지고, 이 대중들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자기의 일신에,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 가문에 백두혈통화 하느냐. 뭐, 이런 데 지금 매달려 있어요. 둘이 다 출신은 반대예요. 조국은 처음부터 특권화되어 있어요. 특권의식. 그리고 이재명이는 어릴 때는 불우했는데 보상심리로서 사법고시 이후 아주 특권화되어 버렸습니다. 너하고 내하고는 다르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경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했든 못했든 당파에 속하니까 그 사람들이 바보같이 자기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번 총선은 우리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다, 이런 말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조국이나 이재명이가 득세한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금 조국은 정치 권력으로 가지고 모든 법을 허물어 버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재명이는 더 큰 죄가 있으니까 뭘 합니까? 사법부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그 반민주적으로 망가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둘 다 특권화되어 있는 반민주주의자입니다. 지금 공천 과정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재명이는 지금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충성파를 공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충성 경쟁을 시켜가지고 뭐를 합니까? 공천받은 국회의원들을 모두 자기들의 공범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변호를 하게 하고 억지로서 방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죄인이 이미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공범화 시키는 거예요. 공범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는 공천을 통해서 충성 경쟁을 시키고 그 충성 경쟁을 통해서 그 자기가 공천해 준 사람을 역사의 공범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공범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운명 공동체가 됐다 하는 아주 지극히 불우한 나라 상태가 되었다. 이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면은 지금 현재 이재명이를 통해서 조국이가 살아났잖아요. 제3당.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정치 호객꾼이 만드는 여론 조작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 자유우파에서도 이 정치 공작을 해야 됩니다.
혹 여론조사가 오면은 이낙연이한테 표를 몰아줘야 됩니다. 나중에 선거는 국민의힘으로 하더라도 여론조사가 오면은 비례대표는 이낙연이를 찍는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낙연이가 살아나야만이 조국과 이재명이가 죽습니다. 왜? 적의 적은 나의 동지니까. 이재명이의 적은 이낙연입니다. 조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략 전술상 이재명이하고 조국이를 이 역사의 제물로 바쳐야 됩니다. 그 역사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는 우리 자유우파들은 이낙연이에 대한 지지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자유우파들의 전략 전술입니다. 그 왜 그러냐? 그 논리는 적의 적군의 적은 우리 우군입니다. 우리 편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조국과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여러 가지 성장 과정에서 반민주주의자가 되었고 특권 계급화 되었다. 이거를 물리쳐야 된다. 그거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적의 적군인 이낙연이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응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늘 제 유튜브를 사랑해 주시고 또 시청을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채찍과 사랑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